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주학기술원 AI대학원 김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인공지능 요즘 다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자료에서 AI를 갖다 부를 때 가끔씩 다르게 부를 겁니다. I라고 부를 겁니다. I. 제 자료를 보시면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AI, 이런 상징 그게 있는데, 왜 I라고 부르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인공지능은 아직은 I다. 이런 표현을 한번 좀 써볼 테니까,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은, I는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흐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일단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근데 세상이 바뀌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세상부터 바뀐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제4차 산업혁명, 그 같은 연결, 바뀐다는 거죠. 혁명 아닌 큰 변화죠. 디지털 전환, 큰 변화를 얘기하면 전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 그게 인공지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디지털 전환을 바뀔 거라는 거죠.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바뀔 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쪽의 문제가, 저희가 미래는 어떤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거니까,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저희가 뭐를 지금 현재 신경을 써야 되느냐, 어떤 게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될 거냐,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DAM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DAM, 글자 보시죠. 데이터 AI 매니지먼트, DAM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기반이 있으면 그 기반에서 서비스들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그 서비스들이 결국 요즘 하는 새로운 거, 그렇죠. 미래를 위한 어떤 새로운 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관심, 새로운 것들이 갖고 있는 이 부가가치, 결국은 가치가 있는 것들이 계속 투자를 받고 투자를 받아서 더 발전하고 이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한 어떤 바탕 부분이라고 하는, 아까 댐도 사실은 바탕입니다. 바탕 인프라죠. 그래서 인프라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지금 이런 어떤 전환이라는 부분이랑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풀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정리하는 그런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A고요. I 맞죠? 분명히 I죠. 어린아이의 모습이 결국 꿈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 오늘 희망상상 그런 입장에서 같은 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환이 뭐죠? 안팎이 바뀐다, 아니면 위아래가 뒤집어진다. 저는 이제 위아래가 뒤집어진다는 표현으로 전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왜 일어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세상의 모든 변화는 사람들이 원해서, 그죠? 사람들이 원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은 사람의 욕구를 갖다 만족시키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DNA us라는 키워드도 생각하세요. DNA 일단 계속 풀 겁니다. D는 뭐냐면 데이터, N은 네트워킹, 그 다음 A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us는 언택트, 요즘 비대면, 그리고 S는 디지털 SOC. 저희가 오늘 얘기할 때 DNA 얘기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는 지금 계속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디지털 SOC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A가 우리한테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DX라고 쓰기도 합니다. 요즘 그 영어 표현에서 X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따가 저희 또 AI 플러스 X, 하여튼 모든 분야에 AI가 들어가서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기 정의가 글자가 좀 잘 읽어볼게요. 디지털 기술이 생태계의 모든 영역에 통합되어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모든 게 통합된다, 그러니까 일체화된다, 약간 그런 입장이고, 또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근본적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 전환이라는 것 갖다가 그럼 저희가 의미를 설명하면 바뀌는 건데 어느 정도 바뀌느냐? 여기 보면 인크리멘탈하게 바뀌는 거, 브레이크스루에서 바뀌는 거, 트랜스포메이셔널하게 바뀌는 거, 이 전환 수준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types of innovation, 저희가 얘기하는 혁신의 형태들이 있는데 조금씩 고쳐지는 거, 아니면 뭘 돌파구를 찾는 거, 그게 아니라 얘는 뒤집어지는 거. 이 수준이 지금 저희가 하는 디지털 전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순서를 알겠죠. 인크리멘탈하지도 않고 브레이크스루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혁신의 개념이거든요. 혁신보다 더 넘어서는 그런 단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거래요. 이 전환이 일어나려면 바로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힘을 응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황색 선, 오렌지 선들이 보면 힘이 응축이 돼 중앙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디지털이 힘이 좀 자리를 잡고 걔가 밖으로 표출해서 나오면서 뒤집어 밖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느낌, 아니면 위아래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바뀌는 표현을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볼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어떤 저희가 기반이, 오늘 인프라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거든요. 어떤 기반이 기초가 튼튼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초가 튼튼하게 넓어서 피라미드 형상으로 잘 받쳐주면 기초가 튼튼해서 많은 것들이 안정적으로 올라서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한 거 어떤 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저희 안 무너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져서. 근데 기초가 튼튼한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작지만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 부분에 결국은 이제 디지털 세상의 이제 피라미드 논리가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 굉장히 많은 뭐 컴퓨터들, 디지털 세상의 어떤 인프라는 많은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되는 힘이거든요. 그럼 컴퓨터들이 많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많게 준비해서 해놔야 돼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래에서 터만 닦고 있고 바닥만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 위에 어떤 플랫폼이라는 걸 올라타고 다시 서비스들이 있는데, 서비스를 할 사람들 별로 없는 거죠. 이 튼튼한 기초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인력의 피라미드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데, 사람의 어떤 층, 이럴 때는 결국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대라는 게 왜 효율적인지 설명을 드리는 이 그림이에요. 만약에 컴퓨터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다 알고 계시죠? 예,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클라우드가 쓰는 방식은 이렇게 컴퓨터들을 갖다가 자잘하게 놓고 많이 흩어져 놓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 크게 거의 공장 수준을 갖다 놓고 운영을 합니다. 이 자동화된 수준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큰 컴퓨터를 갖다가 몇 명의 사람들이 자동화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그냥 쉽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자동화된 방법론을 해서 전문 인력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도 굉장히 높여서 관리를 하면 딴 데서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 비용이 훨씬 싸게 나오고, 많은 사람들한테 원하는 양만큼 그냥 그때그때 나눠주고, 아무리 밀려들어도 충분한 양이 있으니까 항상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가 항상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넘칠 것 같으면 미리 또 준비할 수도 있고, 왜냐면 판이 크니까. 그러니까 몇천 명이 몰려와도 제가 용량이 크면은 한 몇만 명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변수가 없거든요. 근데 각각 준비하는 쪽에서는 다 나는 이제 더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손님이 잃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밖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큰 인프라를 갖다가 빌드해 놓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되죠?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내 준다. 누가? 그걸 쓸 수 있는 좋은 판을 만들어서 해준다.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뒤집어지는 거고요. 이 뒤집어져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뒤집어지면은 이 인프라를 실제로 보면 서비스는 어디서 즐기냐면,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가지고 요즘 얘기하는 스마트한 앱들 서비스, 저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서비스 이름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많은 모든 서비스들이 있는데, 유튜브, 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떤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올려서 하는, 굉장히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지원해 놓은 자원에다가 남들이 준비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나는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서비스 만들어내서 사용자들을 지원하면 사용자가 만족스러우니까 돈을 낼 거고, 그 돈을 내는 부분을 다시 플랫폼에다 나눠주고 인프라에도 나눠주면서 전체로 같이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임이 된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졌다는 부분을 했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뒤집어져야 되는 부분의 이유가 저희가 많은 모든 일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걸 위한 환경을 준비합니다. 재료를 준비하고요. 인프라. 그 다음에 재료를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세팅을 해요. 플랫폼. 그러고 나서 재료 자체를 만져서 서비스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우는 거죠. 저희가 그걸 수직 통합이라고 하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고쳐기 잘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넘어지도록 중심을 잡아서 충분하게 열심히 한다고 세웠어요. 그럼 그 서비스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그거는 뭐 조금은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서비스를 바꾸고 싶어요. 좀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가서 잘 세워놨는데 문제는 옆에 거랑 바꾸려고 그랬더니 여기가 무거워서 이동이 잘 안 되고요.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튼튼한 것 같은데 저희 이렇게 폴시되면 뭐죠? 항상 하는 거 뭐죠? 이거 안 넘어질까 계속 한번 건드려보고 괜찮은지 보는 거죠. 생각보다는 튼튼하지만 결국 뭐죠? 더 아주 큰 힘이 오면 결국 넘어집니다. 서로 받쳐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럼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여기 있는 그림인데 아까 저희가 인프라, 재료를 얘기했고요. 어떤 환경, 플랫폼 환경을 생각해도 거기서 만드는 다양한 서비스를 얘기했어요. 뒤집었는데 아까 여기 있는 역삼각형 구조를 뒤집어서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는 뭐죠? 서로 통합된 거, 거의 같은 거. 저희가 컴퓨터는 세상에는 컴퓨터도 다 똑같습니다. 뭐 윈도우즈, 뭐 애플, 뭐 이런 거, 이렇게 OS도 뭐 리눅스, 중요하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사실은. 근데 쓰는 방법은 다르죠. 그게 하는 일에 따라서 하는 일은 정말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재료는 같은 재료인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전 세계 그 D램 마켓에 삼성이 40%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까지 하면 반 이상은 메모리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메모리를 쓸 확률이 높다. 근데 재료는 똑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다른 건 뭐죠? 플랫폼은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뭐죠? 리눅스를 쓴다든지 애플을 쓴다든지 윈도우 쓴다든지 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원리로 보면. 또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은데 실제로 하는 일은 다른 거죠. 여기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담아내는 소프트웨어들인 거예요. 소프트웨어들은 짜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요 구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서로 뭐지? 시너지가 나기 좋게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너지가 나게 좋다. 요걸 갖다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판을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할 때 옆에랑 어울리면 옆에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은 같이 하고 내가 따로 해야 되는 건 따로 하고 나만의 어떤 개성을 살리는 거 위쪽은 개성이 살아나고 아래쪽은 공통적인 부분이 같이 가서 불필요한 걸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이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뒤집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디지털 전환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생각하면 뒤집어야 된다. 플립트 러닝처럼 플립트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인프라라는 어떤 재료하고 플랫폼이라는 어떤 환경, 그 다음에 그게 만들어진 다양한 서비스, 응용들이 결국 뒤집어져야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설명을 했고 이 뒤집어진 원리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제가 1층, 2층, 3층이라고 표현하는데 1층이 뭐죠? 재료입니다. 2층은 뭐죠? 그걸 쓰는 환경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도구, 플랫폼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최종적으로 그거로 나오는 작품이 나오는 거. 작품이 바로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이 서비스가 뒤집어져서 만들어지면 아까 피라미드로 돼 있는 부분이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피라미드를 여기저기 확장하려고 보면은 무게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피라미드의 정점이 여기 있는데 A라는 서비스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B라는 서비스는 이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를 보세요. 이런 서비스나 이 서비스나 아래쪽은 거의 같으니까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늘리면 됩니다. 늘리면 된다는 거, 이 세기라는 게 있는데 세기가 한번 파고들면 얘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더 파고들고 자리를 더 튼튼하게 자리 잡죠. 네. 그 다음 분수 원리도 마찬가지. 분수에 물이 아래가 계속 모이면은 품어져 나가서 넓게 퍼져가지고 착 퍼져나가겠죠. 이 원리를 생각하면 실제로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앞으로 이제 파괴적인 결집을 할 수 있는 힘을 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리가 요즘 클라우드 이코노미라 그래요. 클라우드 퍼스트.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비하는 디지털 환경을 우리도 해야 된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클라우드 퍼스트 이런 정책이 다 있는 거고 그 원리가 여기서 같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란 거 한번 다시 하면 디지털 전환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다.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인프라를, 그러니까 뭐지? 인프라 플랫폼 이 부분을 뒤집는 이 원리하고도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인공지능의 관계는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인데, 아까 전환이 여기서 뭔가 응집이 돼서 힘을 내는 그 부분이 있어야죠. 기반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모여서 모이는 부분. 그것도 클라우드적으로 모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털 SOC적으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쪽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풀어주는 거죠. 막힌 거를 뚫어줄 수 있는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이 뚫어져서 결국은 분출하겠죠. 그런 힘을 생기는 걸로 지금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다르게는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DNA라고 보셔도 되고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아니면 인공지능 중심으로 한 다른 것 분야하고의 결합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분야하고 결합은 AI, 인공지능이 다른 데로 결합된다, 융합된다, AI 융합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그걸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국가전략, AI 국가전략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전략이 움직이는데 그럼 AI는 그럼 이렇게 중요하면은 결국 경쟁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라면 국제적인 경쟁을 한다는 거죠. 글로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글로벌 경쟁에서 AI 부분에 한국의 어떤 비중은 뭐지 아쉽게도 어떨까요? 아직은 그래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 동그라미나 이런 보면은 AI 경쟁력이나 AI 스타트업의 숫자예요. 저희가 이제 특정 연도인데 2018년 지금 개념 매년 바뀌고는 있지만 한국에 있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그렇게 많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재는 AI 부분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 좀 더 하고 중국이 또 만만치 않게 이 인구를 가지고 지금 뭐지 다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한국도 나름대로 그 역할론을 가지고 AI 자체보다는 뭐죠? AI랑 융합하는 한국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럼 다시 인공지능하고 AI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방법론은 인공지능 결국 무슨 효과를 주지 어떤 변화를 주지 보면 인공지능 하면 로봇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결국 사람을 대체한다는 결국 인공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공사람 로봇가 결국 사람을 대체한다 이럴 수도 있고 사실은 도와주는 역할이 더 많거든요. 도와줘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게 해줍니다.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인 노동 생산성의 표시인데 한국에 보면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직은 아닙니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을 거지만 여기 있는 자료가 2017년 자료지만 전 세계에서 보면은 노동 생산성이 한국의 위치가 37.0, 뭐 99.5 가장 좋은데 나라들 사인들이 보이죠. 아직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한국이 근데 여기 재미난 건 이건 시간당 생산성이고 아직은 일은 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당 생산은 적어도 전체적인 생산성은 그렇게 많이 딸리진 않는 거죠. 이게 아직은 저희가 그런 상황이고 요즘 많이 일하는 게 줄어들었지만 아직은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생산성이 향상되는 스피드가 많이 정체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들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뭐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옛날 저희 연도가 좀 있으면 연도가 좀 작은 글씨로 있는데 2000년대까지, 2017년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2007년까지, 2013년까지 그런 부분, 그 이후의 부분.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때 이렇게 고성장을 했던 생산성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정체 상태에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됐고, 결국은 이 정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뭘 보냐? 인공지능을 봅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보는데, 그 중에서 아직은 쇼텀으로 보면, 쇼텀으로 뭘까요? 아까 로봇가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가 대체해 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새 주식을 갖다 하시는 관심이 있으신 분이 중에서 진짜 먼저 열심히 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상장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상장한 회사 UiPath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작은 관심을 끌었어요. 이 UiPath가 이 전 세계 이 자동화 RPA라고 해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로보트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는 부분에 이 3강 중에 1강입니다. 얘 3강이고요. 3강 중에 1강이고 그 회사가 지금 나름대로 관심을 긁고 AI를 하는 자동화의 개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다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 자동화,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린다. 이렇게 이제 느낌은 이제 서론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서론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입장에서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환경에서 이게 데이터가
AI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는 풍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는 현재는 인프라를 빌드하는 거다. 댐을 건설하는 것처럼 아니면 디지털 SOC라는 사회 간접 자본 개념으로 하는 부분에 개념으로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AI가 융합이 된다. X라는 걸 만나는 거죠. AI가 X를 만납니다. X를 어떻게 만날까요? AI가 X를 만나요. AI는 사실은 디지털적인 기술이잖아요. AI는 인공지능, 사람이 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결국 뭐죠?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라는 수단을 통해서 만나요. X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AI가 공부를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X 분야에 있는 데이터, X 분야에 있는 X의 어떤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AI가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희가 뭐라고 하는가? AI랑 X가 융합된다. 그래서 AI 융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만나는 방법에서 결국은 수단이 있어요. 데이터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부분하고 AI는 사실은 이제 도구인데 AI 도구가 조금 이따 더 나오겠지만 AI 도구는 그래도 뭔가 또 잡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도구라는 게 망치. 그쵸? 뭔가 실물이 있는 거죠. 망치 있는 데서 써야죠. 없으면 가져와야 되죠. 망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죠. 망치는 사실 뭐죠? AI 망치는 뭘까요? 사실은 컴퓨터입니다. 데이터도 사실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데 데이터는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생겨나는 게 공장이면 공장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근데 망치를 갖다가 공장에 일일이 다 갖다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망치가 생겨서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뒷단에 망치를 갖다 놓고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끌어들여서 망치를 효율적으로 여기저기 한 번씩 때려주면 되겠죠. 이런 체제가 필요하겠죠. 그런 체제를 하는 게 하여튼 데이터가 있고 AI라는 부분에서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럼 결국 이제 그걸 이제 요 그림, 왼쪽 아래 그림을 제가 아까 댐이 있으면 댐에서 이게 뭐죠? 물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AI가 결합해가지고 망치로 때려주는 그런 식의 개념. 그래서 데이터가 AI를 뭐죠? 네트워킹이 돼서 엮여지는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걸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요즘 데이터 댐이라는 부분에 많은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뭐죠? 팔당댐이 깨끗한 물을 담는 그런 개념처럼 물이 좋은 게 있으면 그것들을 저희가 뭐죠? AI라는 학습하고 A가 공부해서 써먹는 거죠. 공부해서 어떻게? 열심히 시험 때 잘 써먹어야죠. 이거 추론이죠. 공부하는 건 학습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추론 잘못하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학습 열심히 했는데 추론을 잘해야지. 학습과 추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필요한 만큼 추론을 해봤더니 여기가 부족해. 그래서 그걸 더 열심히 학습해서 잘 돌려야 되는 학습과 추론을 경제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랑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근데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수단이 필요해요. 인프라적인 수단, 재료. 그게 요즘 얘기하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준비해 놓으면 데이터를 충분한 양을 모아놓고 그게 더 쉽게 많이, 그러니까 학습을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시, 좋은 책이 있어야 되시, 모여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에 가가지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그동안 쌓였던 경험 데이터랑 연결해서 학습한 부분이 추론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걸 만들어 놓고 다시 그거에 추론에 연결시키고 계속 맞춰가는 이런 루프가 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여기도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요즘 이 보라색이 있는데 좀 글자가 작은데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라 그러면 뭐지? 조금 모르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라 그러면 다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사실 한쪽에 있는 기술적인 원리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는 원래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거를 수거하면 누군가 노력해서 블록체인이 진짜를 유지하는 수거를 해야 돼요. 마이닝을 해서 먼저 코인을 바로 캔다고 생각하시는데 코인 캐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뭘 해주냐면 이 체인에 있는 나쁜 데이터를 걸러주는 역할이 사실은 코인을 캐는 거예요. 나쁜 데이터를 한다는 조금 기술적인 원리니까 그래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공개 원장이라는 단어예요. 공개 원장, 블록체인에 있는 거 믿을 수 있어. 블록체인이 확인해 준 데이터는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이 확인해 준 원산지 표시는 믿을 수가 있어. 블록체인이 확인해 준 우리 백신 접종 기록은 믿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디지털적인 세상에서 블록체인이.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믿죠? 이게 이거라고 누가 써놨어요, 저기. 그럼 저희 웹사이트 가보면 다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다른 웹사이트는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중에 누가 옳은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수결로 하면 됩니다.
블록체인이 생각보다 다수결의 원리를 쓰는 거고요. 다수결의 원리라는 건 10개 중에서 5개 이상이 일단은 그거라고 하면 그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뭐지? 위조하는 애들이 계속 나타나서 챌린지를 하겠죠. 그걸 갖다 청소를 해내서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다수결이 뒤집어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세력을 만들어서 한 번에 다수결을 뒤집어 못하게 만들면 항상 그게 뭐죠? 아닌 것들은 소수는 다 털려나고 계속 지워지는 거야. 그 청소 작업이 사실은 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닝을 열심히 하니까 누군가 그 돈이 돼야 되니까 마이닝을 하도록 하는, 채굴을 하도록 해서 유도해서 만들어진 생태계가 블록체인 생태계, 그거에 연결돼 파생되는 게 비트코인. 그거 요즘은 약간 코인에서 조금 다른 건 있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잘 볼게요. 데이터입니다. AI입니다. 밑에 아래쪽에 뭐죠? 클라우드죠. 그 다음 위에는 뭐죠? 블록체인이죠. 이제 이게 또 재미있는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AI는 A고요. 그쵸? 클라우드는 뭐죠? C고요. 순서 들어갔어야 되나? AI A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B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C면 마지막에 데이터는 뭐죠? ABCD죠. ABCD 원리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게 그림이 그려지면 앞으로의 어떤 기술이 ABCD 이 부분을 가지고 엮여져서 돈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고 이거 하면은 앞으로 하는 원리들이 이 원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변화고요. 하여튼 ABCD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잘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데이터죠?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단어, 여기 혹시 뭐 컴퓨터나 이런 전공 학생 있으세요? 예. 그런 쪽에서라면 뭐지? 데이터 뭐 베이스,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단어도 써요. 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 쓰는데 그게는 이제 좀 더 구조적으로는 기술적인 단어고, 이쪽에서는 이제 주로 데이터 레이크 아니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창고. 데이터 레이크라는 표현을 좀 더 요즘 하는 이 디지털 뉴딜 컨셉을 연결해서 댐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근데 댐에는 어떤 물이 들어가야 되죠?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이 여기서 어떤 표시일까요? 어떤 물들이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섞여 있다. 그걸 갖다가 불순물에 잘 걸러서 잘 유형화돼서 잘 나눠주고 뭐 하죠? 꼬리표를 붙인다. 그래서 라벨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같은 뭐지? 젊은 분들이 뭐지? 데이터를 열심히 보고 요건 요거라고 AI라는 아이가 탈나지 않게 먹일 수 이유식 만드는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많이 쌓아갖고 있으면 AI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일을 하고, 아니면 탈이 나요. 이게 지금 AI는 아이고요. 아직은 뭐지? 아주 걸어서기서 일어난 아이기 때문에 어떤 걸 먹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먹여줘야 돼요. 공을 진짜 들여서 해야 됩니다. 아직은 근데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자기가 자가 발전하기에는 부족해요. 사람의 경험으로 다시 그걸 이유식을 만들어서 잘 정리해내고 그 충분한 양을 확보하면 그걸 가지고 뭐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AI가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하고 이 데이터가 근데 만들어졌는데 학습을 하려고 하는 공부하는 쪽에도 참고서나 이런 것들이 다 퍼져나가야 되죠. 데이터가 퍼져나가야죠. 다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다르거든요. 다른 상황으로 이 부분의 데이터랑 저 부분의 데이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공하려면 수도 파이프가 제공되듯이 파이프를 해가지고 체계가 데이터를 뿌려주는 체계도 인프라적으로 개선돼야 됩니다. 일단 아직은 저희 국내나 전 세계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가치를 뽑기 위해서 이제 막 어떤 기술 기법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엮어가지고 물이 순환되게 만들면 수도가 하면은 가치가 나오는 상태가 되면 이제 수도 파이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되는 그런 일이 막 시작되는 단계. 이게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수도관이 막 보급이 되는, 댐이 조금씩 빌드돼가지고 물이 좀 차오르고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이제 수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단계를 겪고 있는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수도관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가 만들어서 돈을 받는 쪽에서는 투자할 힘이 생깁니다. 이거 사이클을 누가 먼저 돌리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돌리는데 데이터를 갖다가 뭐지? 그냥 파이프 넣어가지고 하면 데이터가 갈 것 같으면 이건 좀 기술적인 슬라이드인데 데이터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데이터 그래비티라고, 데이터 중력이라고 불러요. 데이터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사실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데이터 어떻게 움직일까요? DNA 보시면 D, 그 다음에 A,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로 옮겨가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한국에 좀 잘 나가는 쿠팡 같은 택배 회사처럼 가는 이 체제가 생겨야지 데이터가 움직입니다. 데이터는
파이프가 아주 수도관에 막 부리는 것처럼 느낌은 오지만 사실상은 아직은 어떤 물건이 어디로 갈지 그게 완전하게 갔는지 확인하는 체제는 다른 겁니다.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차들이 빨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고속도로가 풀렸지만 사실은 트럭들이랑 차선 다 정리돼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사고 안 나게 하고 휴게소 다 돼서 정비해야지 차들이 안심하고 그거 되고 목적지에 결국 물건들이 쌓이는 거죠. 아니면 어느 순간에 역주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문제를 보시면 아직은 데이터 쪽에서도 그런 체제를 이제 가기 이제 초기 단계. 움직일 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만들고 이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하는 거는 다 경쟁입니다. 네, 그 얘기 드렸고요.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은 뭐죠? 인공지능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나중에 가서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죠. 인공지능은 뭐죠? 아이죠. 어떻게 되나요? 막 짚고 일어섰죠.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저희가 아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아직 막 짚고 일어선 아이다. 그래서 짚고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뭐죠? 미크라고 하죠. 아직 약하죠. 얘가 이 아이가 좀 더 힘이 좋아지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닐 수 있게 되고 나중에 가면 저희를 부처님 손바닥에 놓는 상태가 되면 이건 이제 다른 세계고 AI가 결국은 사람의 능력 초능력으로 아니 초지능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다음 단계. 현재는 어딜까요? 여기서 아직은 AI가 아까 뭐죠? 잘못 데이터 주면 뭐 탈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스트롱해졌으면 좋겠대요. A가 뭔가 잘했는데 엄마 내가 이걸 했어. 뭐 그러니까 인식을 시켰어요. 잘해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했니?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 가능한 AI 기술이 필요하다. 그다음 AI가 비전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 인식하는 건 해요. 근데 그걸 섞어서 얘기하면 아직은 못해요. 멀티모달. 뭐 이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하는 일을 아직도 믿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AI를 써야 된다. AI 윤리도 나오고 AI가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많습니다. AI는 아직은 아이 단계고 그렇지만 워낙 많은 세계에서 경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 빠름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누가 브레이크스루 하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5년 뒤에 AI 기술이 어떻게 될까요? 전망해라 그러면 저희도 이제는 그건 안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보통 한 5년 뒤에는 이 정도 될까라고 전문가면 이렇게 프로젝션을 많이 했어요. 근데 AI 동네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있다. 그래서 누가 빨리 올라타서 AI 힘으로 다시 AI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이 참 무섭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변화 어떻게 되죠? 저희 다파, 자율주행 이런 왓슨 게임부터 해가지고 저희를 잘하는 알파고 2016년 5년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때는 그냥 어떤 주어진 딱 특정한 거 가르친 것만 했는데 가르친 거를 자기가 알아서 또 공부해서 훈련하고 알파고가 알파 제로인가 알파 게임으로도 넘어가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직 한종봉밥 할 수 있는 애고요. 만능으로 가기 위한 초기 단계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또 쓰게 GPT-3 아니면 더 조금 그래 쉬운 거.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인공지능 스피커. 사람의 말을 알아듣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근데 사례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음성 인식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의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알아듣네. 이건 다른 거예요. 말 자체를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는 건 인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렇게 불러요. NLP라고 부릅니다. 저희 쪽에서. NLP라고 하는 부분. NLP가 요즘 이 AI 동네에서 굉장히 큰 하드예요. NLP 기술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세우면은 AI가 전부 사람이 하는 것들을 금방 빨리 모방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걸 아니라 그 있는 텍스트를 자기가 공부하는 것처럼 걔가 이해하는 힘을 가지면 파괴력이 생기겠죠. 저희 공부할 때 뭘 보고 하나요? 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 공부해서 하는데 NLP를 점점 잘 할 수 있는 AI라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말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했더니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옛날에는 이런 NLP를 하게 하는 AI,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모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AI가 공부를 했다가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한 거를 갖다가 노트북 그냥 이 공룡 크기의 노트북 사이즈로 적어 놓느냐 아니면 사람 크기로 적어 놓느냐 이게 모델 파라미터 숫자라고 불러요. 근데 파라미터 숫자를
사람 수준에서 공룡 수준으로 바뀌었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진짜로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사람이 안 말해도 알아서 공부하고 아까 어린애처럼 간단하게 좀 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린애도 적응력도 있고 웬만한 거는 이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식의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생긴 거죠? AI를 하는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쪽 동네에서 화두예요. 근데 AI는 사실은 이런 것들과 공룡 사이즈라는 거를 그럼 느낌이 와야 되죠. 이 사이즈하고 공룡 사이즈가 지금 켜지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컴퓨터가 필요해요. 근데 컴퓨터가 요 크기보다 지금 이 크기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크기가 아니라 공룡 크기로 해서 투입을 해주면 그 정도로 공부를 시켜주면 그리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잘 넣어주면 걔가 이제 어느 정도 진짜 사람을 따라오는 느낌으로 시작을 돌파를 하네. 아직은 사람을 따라가려면 AI도 훨씬 더 큰 공부를 하게 하고 근데 지치지 않으니까 장점은 얘는 지치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 난 이제 그만 하산할래 안 하고 계속 공부를 시키면서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아직은 근데 한계가 그만큼 공부를 시키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엄청나게 들고요. 실제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하여튼 3.5개월에 2배 정도로 AI에게 즉 먹성이 좋아서 정말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게 한 기술 경쟁을 하는데 결국은 경쟁의 한쪽을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공부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 너 아까 제가 노트북을 말했던 저도 노트북을 만드는 방법도 있죠. 그 틀을 줘서 거기다 채우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노트북의 양을 크게 하는 거죠. 큰 책을 채우게 하는 방법이 되고요. 근데 3.5개월에 2배, 1년에 한 10배 정도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달래요. 컴퓨터를 달래요. 근데 그거를 제공하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의 원리, 비트, 그 다음에 근데 뉴런이라고 하는 어떤 뇌의 원리, 뇌의 원리하고 지금 현재 AI가 공부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뉴럴 네트워크의 원리랑 연결돼서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AI에서 전부 AI가 있으면 그 서브 영역으로 머신러닝, 기계가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 기계가 공부할 때 딥하게 사람의 뉴럴 네트워크의 원리를 써가지고 공부하는 원리, 그게 딥러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원리를 써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공부하는 거, 그리고 그건 이제 모자라고 새로운 기술이 어떤 퀀텀 같은 것도 좀 더 할 수 있을 건 아직 미래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좀 갖다가 AI 먹성을 채워주는데 사실 힘들어요. 엄청나게 돈을 내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먹성을 채워줘야 된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얘가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가지고 공부하는 데이터를 갖다 줘야 되는데 데이터도 생각보다는 아까 엉덩이가 무거워요. 네트워크 있으면 데이터가 그냥 모여서 있을 것 같지만 큰 저장소를 놓고 데이터를 이동하는 게 잘 보면은 여기 배달 트럭의 네트워크 케이스 배달 트럭이에요. 근데 배달 트럭이라는 상징, 트럭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달 트럭을 하는 기술이 있고요. 실제로 뭐냐면 트럭을 보내서 데이터를 배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존이라고 AWS라는 이 클라우드 쪽이 전 세계 가장 큰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회사에 30% 정도의 마켓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쓰는 방법이 100펩타바이트라는 데이터를 옮기는 트럭을 보내요. A라는 회사에 트럭을 보내서 트럭에 데이터를 싣고 다뤄와서 자기 데이터 센터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작을 때는 이 택배 상자에 컴퓨터를 갖다 보내서 컴퓨터에다 담아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용량이 있는데 여기 제가 볼게요. 42TB 이 정도 있죠. 이 용량을 하는 이 컴퓨터에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택배로 보내서 하는 데이터. 내 데이터가 아주 이동이 만만치 않은 거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회사 UiPath라는 회사 되겠는데 이 그린 컬러로 상징을 해서 요즘 마이닝, 비트코인 채굴할 때 아니면 AI 할 때 필요한 그래픽 카드를 칩을 파는 엔비디아라는 회사, 이 녹색 컬러이 상징되는 회사의 GPU도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다 넣어야지 AI를 할 수 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컴퓨팅 인프라가 있고요. HPC, AI, 클라우드라고 했는데 AI라는 부분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GPT-3 정도로 사람을 육박할 수 있는 AI를 하려면 이런 대형 컴퓨터를 갖다가 독점해서 몇 달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 그 모델이 제대로 공부된 게 나와요. 그럼
가장 계산을 가장 하는 슈퍼컴퓨팅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클라우드, 이 전체 HPC AI 클라우드가 다 엮여져서 이런 인프라로 되는데 얘는 사용할 수 있는 뭘 하는 일 형태. 계산을 주라고 컴퓨팅, 계산을 주라고 얘는 AI를 주로 하는데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보면 걔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계산 잘하는 애는 AI도 잘할 수 있고 조금씩은 특성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게 어디에 담기죠? 클라우드에 담겨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용량을 키워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기술이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모여가지고 클러스터가 돼, 클러스터가 다시 데이터 센터에 10만 대 들어가고 10만 대는 데이터 센터들이 클라우드를 엮여가지고 전 세계 어떤 기지를 만들고 사람들을 상대해서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게 클라우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큰 컴퓨터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큰 컴퓨터, 뭐 한 대에 한 1조짜리 컴퓨터가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 1조를 투입하는 그런 컴퓨터도 있고요. 이거는 슈퍼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술 경쟁을 하고 인프라 투자 경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잘 보면 여기 사우스 코리아 있고요. 여기 다른 중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미국, 그 다음 기타 컨트리에서 하는 투자. 아직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AI를 잘하거나 슈퍼컴퓨팅을 잘하려면 큰 컴퓨터가 필요한데 아직은 많이 뒤처져 있어요. 왜? 저희가 사이즈가 작아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당은 이제 따라갔지만은 인구가 작아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몇 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이거 용량으로 치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좋은 아이들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갈게요.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결국은 사이즈 경쟁이에요. 지금 현재 충남이라는 어떤 지역은 다시 대한민국에서 결국 사이즈 경쟁을 하는 게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사이즈 경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자기의 사이즈 경쟁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마켓에서 30% 정도 이상을 지고 있는 AWS.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 세컨드로 아저라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30%, 32%, 20%, 9% 있죠. 구글이 9%, 이렇게 해서 퍼센트가 쭉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미국 회사, 그리고 중국 회사 한두 개 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여기에 보면은 0. 몇 프로로 있는 거예요. 네이버니,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에요. 전 세계 마켓에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를 가지고 경쟁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얘랑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안에서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가야 되고요. 조금 다른 자료인데 자료가 어렵지만 여기 보시면은 2021년 정도 되면 여기가 다 클라우드를 쓰는 거고 클라우드를 안 쓰는 어떤 그 컴퓨터를 사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컴퓨터는 어디서 산다? 사면은 50% 이상. 저기 좀 있으면 한 70% 전에는 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고 나머지만 자기 그냥 여기 공주대면 공주대 안에 아니면 그냥 회사면 회사 그런 쪽으로 온프레미스 자기 어떤 그 지역에 들어간다 약간 그런 개념을 해요. 그런 게 아니라 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모이는 형태가 과반을 벌써 넘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이 어떤 발전하거나 대한민국의 이 부분을 하려면 그래도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지역이라는 부분, 지역성이라는 게 데이터 센터가 그럼 저기 큰 게 있어서 결국 경쟁이 안 된다는데 그걸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그 지역성에 가까운 데 있는 부분에 장점이 있어요. 데이터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멀리 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빠르게 서비스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하는데 거리의 문제에 따라서는 굉장히 긴급한 서비스는 멀리 못 갔다 와요. 그래서 요즘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스킵을 했는데 저희가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엣지에 가서 빠르게 반응을 해가지고 하는 저희가 자율주행차가 옆에서 사고가 났는데 스톱하러 가는 거는 저희는 데이터 센터 큰 데까지 갔다 오면 안 돼요. 바로 그냥 주변에서 바로 리스폰스를 해주는 엣지 영역 그런 부분들을 그럼 이제 저희가 지역하고 어떤 점에 데이터 센터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아주 크게 글로벌에 경쟁하는 그런 급이 있고 또 다시 어떤 서비스랑 밀착해서 하는 밀착형 마켓이라고 스토어 개념이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다양한 민간하고 공공을 엮어내는 부분에서는 데이터의 주권 문제 때문에 또 연결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한국에도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민간 카카오, 네이버, NHN
그 광주에도 좀 AI 데이터 센터, SK, 그 다음에 솔리스라고 내포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구축 수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늘어나고 있다. 세종 네이버 데이터 센터 때 뭐지 전국 공모해가지고 뭐지 지자체들이 뭐지 하겠다고 굉장히 뭐지 시끄러웠던 게 있습니다. 기사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삽을 떴습니다. 바로 근처니까요. 네, 한번 관련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엣지라는 부분 제가 강조드렸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의 입장에서 한국은 너무 아직은 비중이 작다. 그렇지만은 지역적인 부분의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 내세우는 저희 휴대폰 광고할 때 뭐죠? 요즘 5G 뭐 광주에서는 그걸 오지라고도 하는데 오지네라는 표현도 쓰는데 제가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오지, 5G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되죠? 이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서비스가 있는데 앞으로의 서비스가 X를 만나러 가야 돼요. AI가 X하고 뭐지 엮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AI가 X가 저기 있는데 AI한테 찾아오라 그래. 지금은 뭐죠? AI가 비싸니까 여기 해놓고 몇 번씩 가끔씩 오면 뭐지 도장 찍어주시 뭐 일을 하는데 좀 있으면은 X가 많은 서비스가 사이즈도 커지고 그러면 그쪽 전진 배치해서 바로바로 근접 지원을 해야 되겠죠. 수요가 있으면 가야 돼 공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엣지 영역에 한국이 갖고 있는 통신, 5G 통신이나 이런 거는 전 세계 리딩이죠. 리딩이라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그래도 상업적인 5G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 어디죠? 대한민국이요. 사실은 여기선 굉장히 뭐지 미국 회사랑 이거는 뭐지 눈치 작전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하려고 그 하루 차이로 눈치 작전 할 정도로 서비스 개시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했고요.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지만은 저희가 집중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5G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그래도 전 세계에서 아직 리딩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그럼 통신사하고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결합되는 그 엣지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지역성을 가지면서도 재미있는 변화다. 이 지역성이란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엣지형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이 연결되는 영역에서 지금 현재 많은 발전이 있을 거다. 근데 거기는 뒷단에 클라우드가 받쳐주고 엣지 클라우드 형태로 전진 배치된 클라우드가 서비스를 향해서 사람들의 아이디어랑 만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그림을 하고 있고요. 디테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가볼게요. 제가 시간을 약간 지금 오버했었는데 조금 스피드업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럼 이제 서비스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제 스피드를 낼 수 있는데 이 판을 보면 클라우드라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아까 있는 클라우드라는 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지? 결국 뭐죠? 웹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포털 들어가서 쓰면 쓰는 겁니다. 찾아가서 쓰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의 체계를 가지고 하는 거고 내가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컬러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된다. 여기를 이제 좀 연결할게요. 그래서 어떤 판이 있어서 보금자리가 있어서 걔가 아까 포탈을 통해서 쓰게 되는 그림인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하는 일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쓸 사람들, 그 다음에 개발자라고 하는 분, 사용자들, 개발자들,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체적인 생태계 체제를 만들어 놓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쓰게 하는 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 이제 컬러펜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약간 좀 기술적인 건데 이렇게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요. 요새 스마트폰에서 내가 특정 프로그램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앱마켓 가서 그거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무슨 폰이라고 불러요?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옛날 거 스마트하지 않았잖아요. 스마트해졌어요. 결국 뭐죠? 앱을 갖다가 그냥 설치하는 거죠. 그냥 고르면 되죠. 똑같아요. 컴퓨터들이 막 늘려 있는데 그러니까 쭉 널려 있는데 그냥 그게 프로그램 갖다 설치하는 거고요. 설치하면 그 기능이 돌아요. 그 원리가 똑같이 이제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걸 제가 여기 관제탑에서 그냥 넌 이거 돌려 저거 하는 식으로 쭉 배포해가지고 그걸 자동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지금 계속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어떤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그게 어떤 원하는 머신에 위치한 머신에 들어가서 돌겠죠. 그걸 갖다 컬러펜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갖다가 기술적으로는 API 부릅니다. 컬러펜을 가지고 쭉 해서 그려서 그림을 그리면 원하는 서비스들이 그려진다. 그런 식의 기술 원리가 거기다 창의성을 더해서 AI적인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동화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생태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개발자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지? 서로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그 매개체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컨셉들이 있어요. 근데 연습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놀이터 개념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 놀이터 개념,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놀이터 개념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재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아까 클라우드라는 거가 데이터 센터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만 대 들어가 있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쪽에는 컴퓨터들이 있고, 차들도 점점 스마트화돼서 스마트카 요즘 얘기하죠. 자율주행에 뭐 차선 뭐 지켜 뭐 이렇게 하려고 조금씩 스마트해지고 있죠. 요새 반도체 칩이 없어서 차량 뭐지? 제조 공장들이 계속 뭐지? 조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돼요. 근데 좀 더 가면 저희가 있는 엣지라는 영역에서 뭐지? 가로등, 신호등이 다 뭐지? 여기에 연결되는 컴퓨터가 되고, 이런 체제가 스마트 시대의 어떤 핵이 된다. 그런 체제를 누가 만들어서 근접하는 서비스로 갈지, 공장에도 많은 것들이 퍼져서 자동화가 더 생산성이 높아지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쭉 흩어져 있는데, 그걸 누가 잘 통제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 힘을 갖는 싸움을 해요. 이 싸움에서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유라는 단어예요. 인프라를 갖다가 제가 아까 삼각형에서 아래쪽에는 뭐지?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도로나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지자체가 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적인 부분에서, 근데 안전하게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요. 거기서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같이 쓰는 게 아주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환경 자체 도구도 뭐지? 아까 망치 내가 A라는 망치에 익숙해졌는데 다른 망치를 주고 이건 망치 다 익히라 그래. 불편하잖아요. 망치를 좀 통일성 있게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게 망치를 좀 통일하자. 그래서 공통적인 플랫폼으로, 망치는 거의 비슷한 거니까 좋은 망치에서 보급해서 다양하게 익히지, 두세 번 익히지 말고 대신 집중은 뭐 해야 되죠? 그거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 얘기 부분에서 공통 플랫폼. 그러니까 인프라는 쉐어할 수 있게 만들고, 플랫폼은 같이 뭐죠? 익혀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런 입장에서 그걸 이제 시험적으로 만들어보는 어떤 집적단지 개념이 추구되고요. 광주에서 인공지능 산업유관 집적단지라는 쪽에서는 그 컨셉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2년 차에 들어갔고요. 5년간 4천억 정도 예산이 투입해서 그런 부분에 일단은 이제 건물을 지어서 하는 플랜이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은 제가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인공지능이 아직은 성장을 해야 돼요. 시간이 좀 남았고, 그 시간 동안 데이터도 준비하고, 댐을 준비해, 데이터도 준비하고, AI도 준비하고, 매니지먼트 스킬도 늘려가지고 생태계를 만드는 준비할 시간이 아직은 조금은 남았다. 그걸 미리 집적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하는 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남들이 한번 가속받아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쫓아가려면 늦는다. AI가 언제 뭐지 튈지 모른다. 언제 급속하게 뭐지 발전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개발할 때 AI를 통해 개발하는 기술 경쟁이 더 있을 수 있고, 요새 정밀 의학이라고 해서 타겟티드 하는 AI 힘을 받으면 약도 요즘 하는 뭐죠? 백신, 코로나 백신도 AI 기술을 통해서 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건 뭐 얘기를 논술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요. 다시 문화 콘텐츠도 AI. 요즘 재미있습니다. 뭐 문화 콘텐츠 영역에 AI란 정말 인공지능 작곡가, 페인터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TV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예, 정리해 볼게요. 지자체 로직에서 보면, 그죠? 충남에서 보면은, 제가, 맞죠. 자, 모두에 얘기를 했죠. 제가 옛날에 공주대학에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뉴스, 94년부터 97년까지 전자공학과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저기 보면은 이게 공주, 광주 뭐 다 이게 주자 도시들이니까,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나름대로 주제들을 가지고 그 어떤 영역에서 인프라를 집적화를 하고 뭔가를 가야 된다. 이런 판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중요한 어떤 주제를 밀 것이냐죠. 중요한 거죠. 그 밀 것이라는 부분이 국가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정리하면 이제 끝납니다.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많이 상징으로 제가 그리는 그림이 이 그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댐을 갖다 데이터하고 AI하고 매니지먼트가 엮이는 그런 상태로 댐을 생각을 해보죠.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되죠? A라는 어떤 뭐죠? 아직은 어린애 수준이, 아이 수준의 기술이 계속 뭐지? 꿈을 키우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바라보고 제대로 크려면 어떻게 되죠? 이 컨트롤 타워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남 연구와 같은 이 컨트롤 타워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충남을 위한 비전을 셋업을 해놓고 결국은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항상 뭐죠? 인프라를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뾰족한 인프라를 만들어 어디나 파고들어서 세기차 파고들 수 있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플랫폼은 쓸데없이 중복을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빨리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뭐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미래형 공유 인프라 및 공통 플랫폼 기반에서 생태계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려면 뭐지? AI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교육에 AI를 써가지고 다시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은 첫 번째, AI를 아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이 다 화두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소개를 받을 때 AI 대학원이라는 게 여기 빨간 고급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피라미드, 인력 피라미드의 그 AI 인재는 최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라고 저희가 하고요. 저희는 석박사, 뭐 이렇게 그런 통합과정, 그래 박사, 이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다양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AI 융합대학 아니면 인공지능 학과들을 만들어서 또 여기 부분은 이제 계속 인구를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도 어떻게 되죠?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을 갖다가 한다. 의무에서 계속 저변이 늘어나고 해서 결국 피라미드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AI를 잘하려면 뭘 가르쳐야 AI 잘할까요? 그 다음에 네? 코드. 네. 여기 뭐 요 마킹을 아세요? 이것 쪽에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꺽쇠 있고 슬래시고 이게 프로그램이 짠다. 코드를 상징하는 어떤 그 아이콘이에요. 근데 코드가 여기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드에다가 뭐지 금지 아니면 뭐지 필요 없다고 써놨어. 이건 뭘까요? 요즘 코드, 그 다음에 로우 코드, 노우 코드. 코드를 갖다가 인공지능이 많이 올라가면 사실 코드를 옛날처럼 복잡하게 안 해도 된대요. 로우 코드입니다. 아예 거의 안 하는 수준이도 될 것 같대요. 자기가 인공지능에 와서 내가 말하면 자기가 짜주니까. 노우 코드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죠? 더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은 코드의 세상이 맞고요. AI 쪽에서 좋은 직장을 하려면 코드를 잘 짤 수 있는 수학적인 사고와 프로그램 실력이,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랭귀지죠. 소프트웨어 랭귀지입니다. 언어처럼 영어처럼 another 랭귀지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익혀서 코드를 잘 짜는 거, 그 스템이라고 하는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저희가 엔지니어링, 매스 그런 이제 부분의 어떤 과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AI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부분. AI 접근하는 그거 기초에다가 저희가 하는 AI 분야의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도메인을 합쳐서 이해해야 된다. 도메인이 먼저냐, AI가 먼저냐. 그거는 그냥 자기가 어떤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AI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도메인의 나리지를 갖고 AI를 활용하려는 부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뭐죠? 가치는 어디서 나오죠? 돈은? 예, 결국은 뭐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도메인에서 가치가 나와요. 도구는 결국은 그 가치를 갖다 공급을 해주면서 다시 도와주니까 돈을 받는 거고요. 네, 그런 원리를 생각해보면서 어떤 분야는 AI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얘기해서 많이 질문이 나오는데, AI가 뭐 어떤 도구를 익히는 부분에 공부도 해야 되고요. AI가 쓸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해서 AI가 어떻게 그를 도움을 줄지 이해해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것도 다른 문제다. AI를 보는 양면의 접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도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다. 데이터 없으면 AI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뉴딜이라는 부분의 정책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피스가 있어요.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또는 사회 안전망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 3대 뉴딜의 어떤 정책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데, 여기서는 디지털 뉴딜이면 지금 얘기했던 그 데이템 이런 원리가 가장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스킵하고 어떤 이슈들이 좀 그래도 남아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AI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이 가버넌스 입장에서는 아직은 AI를 갖다가 잘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부분에서 아직은 좀 혼란스럽다. 아까 AI는 기술인데 기술 도구를 만드는 데는 리더십 부분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저 과학기술부 쪽에서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민간하고 연결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데이터 부분.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어디 있죠? 모든 도메인에 있어요. 이제 AI가 모든 영역을 합니다. 모든 부처를 갖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팩토리. 결국은 지금 저희가 하는 산업부. 그죠? 그 다음에 또 팩토리, 중기부.
이런 다 부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부처적인 로직에서 데이터의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근데 아직은 초기 돌파구를 맞는데 다 따로따로 하면서 흩어지면 아직 시너지를 못 받겠죠. 그래서 가버넌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4차 상명위원회 뭐 이런 것들에 아니면 여론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 아까 인력 피라미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AI가 정말 뭘 할 수 있는지 사실 실제로 가치적으로 사람들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느끼게 하는 부분에서 슈퍼 휴먼 디지털 지능 프로젝트 같은 이 뭐죠? 문샤 프로젝트라는 안을 씁니다. 달에 사람을 착륙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프로젝트가 좀 디자인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갖다가 뭐지? 민간하고 협력해서 하는 어떤 그 허브 역할을까 연구를 하는 뭐죠? 중심체가 협업체 개념으로 생겼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광주의 어떤 집중단지 사례처럼 다양한 전국 지역의 디지털 지능 산업 관리,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AI하고 이걸 엮는 부분을 하는 기존의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 AI를 다시 융합되게 하는 어떤 걸 촉진하는 그런 부분도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충남 지역에서 부분에서 이런 밸리 로직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림을 그려내느냐, 가버넌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한 해에 될 수 있는 없는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SOC라는 단어, SOC에서 가장 중요한 몇 년짜리 게임이죠. 저희 도로, 철도 이것들이 어떤 시간을 갖고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시죠? 제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 도로, 철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역에서 저 광주라는 지역에 있으면은 서울에 해서 뭐지? 이렇게 쭉 거쳐가지고 공주, 광주 이렇게 나가는 라인이잖아요. 근데 KTX가 아쉽게도 뭐죠? 오송으로 옆에 가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공주역에 내리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공주역에 내리면 여기 못 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뭐지? 그때그때 하나씩 질서를 잡도록 미리 위치를 잘 잡아놓으면 자연스럽게 뭐지? 판이 벌어지게 되는 이쪽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슬라이드예요. 정리해보면은 제가 강조했던 어떤 이런 인프라, 그 다음에 A라는 아이를 어떻게 켜가지고 어떻게 가버넌스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해주는데 아주 좀 더 롱텀으로 볼게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읽어보고 그게 재밌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그림을 잘 보고 얘가 상징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뭐죠? 어떻게 되죠? 메비우스처럼 뱅뱅 돌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메비우스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고 서큘라라는 단어를 써요. 서큘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어를, 근데 서큘라가 상징하는 어떤 그 다음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서큘라,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를 가야 된대요. 서큘라, 지구잖아요. 지구를 열심히 사람들이. 그걸 서큘러 대상의 이코노미라고 부르더라고요. 서큘러 이코노미. 서큘러 이코노미인데 이 컨셉이 굉장히 재미있고 아까 제가 지금 ABCD 말씀드렸죠. 결국은 잘 보면 ABCD가 이제 따로 놀지 않죠. 아까 그림에서 합창 서로 연관을 주고 있었죠. A하고 B, 지금 현재 AI하고 데이터 계속 엮이고 있고요. 블록체인이 그걸 갖다가 안전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서포트해서 연결돼서 오고 있죠. 네, 그리고 클라우드가 그걸 할 수 있는 가능한 인프라를 계속 깔고 받치고 있죠. 그게 유기적으로 합쳐지면서 그 힘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요즘 많이 되고 있는 게 환경 문제까지 얘는 아까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근데 그린 뉴딜 빠졌잖아요. 휴먼 뉴딜이라고 사람을 중심으로 아직은 좀 디지털은 아직은 기술 중심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꿈꾸는 아이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은 AI를 기술로 보면 디지털은 너무 차갑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 부분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입장에서 이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단어에서 궁극적으로 뭐 어떤 게 가장 그 가치냐? 결국은 낭비 없이 하는 이제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낭비 없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됐더라고. 요 그림하고 연결해 보시면 돼요. 어떤 걸 생산을 해서 배포를 하고 여기 그동안 웨이스가 되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 웨이스가 줄이는 식으로 계속 뭐지 좁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체계를 완성하는 여기가 서큘러 이코노미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지금 앉은 모든 경제들이 이런 부분들의 비효율을 지금 제거를 해야 돼요. 이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뭐지?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죠. 지금 현재 방식은 안 되고 트랜스포메이션은 피지컬한 동네에서 먼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얘기했던 이 디지털 동네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동네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가상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체계를 1차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얻어서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얘기랑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블록체인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이거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뭘 나눠주자는 거예요? 비트코인 나눠주면 열심히 할 텐데, 요즘 그 얘기 많이 해요.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노력에 대한 참여를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주식을 주듯이 하면 좋겠는데 주식은 못 주고 코인의 어떤 피스 개념으로 주면서 지자적인 이런 개념도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종마가 나오지 않을까. 인센티브 로직으로. 근데 저희가 뭐죠? 인센티브 얘기했으니까 지역화폐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역화폐하고 서비스 창출하고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제를 하는.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은 뭐죠? 이 웨이스트를 계속 줄여가지고 점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옆에서 또 다른 엇박자 나고 다 힘들잖아요. 계속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돌고 힘만 빠지고 나중에 지쳐서 쓰고 싶은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점점 응축이 되면서 하는 서큘러 이코노미 원리의 개념에서 저희가 하는 데이터하고 AI하고 가버넌스가 되는 이런 것들을 그 방향성을 찾고 결국 미래를 찾아보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충남 발전하고 저희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있잖아요. 광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자 똑같은 역이랑 같은 입장을 갖고 수도권에 멀면은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남만 해도 수도권이라고 얘기해요. 네, 세종이 물론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여기는 뭐지? 이쪽이랑 다른 게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상대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다 같이 발견하는 대한민국이 될 기회가 인공지능에서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거 같이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제 이상으로 뭐죠?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 가지고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되면은 위기면서 기회다. 뭐 이런 얘기 흐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속 가능한 뭐죠? 서큘러 이코노미 같은 걸 저희가 힘을 모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원장님 먼저 강의 너무 잘 들었고 네. 네. AI 이제 성공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강연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AI 산업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혹은 또 우리나라 기업이 네.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라는 어떤 부분에, 그리고 한국이 투자한 부분에서는 반도체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도 선도주 투자하고 공장 증설을 해서 규모의 경쟁으로 리딩 하잖아요. 이게 먼저 간 친구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참 따라가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갔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지만 얘는 직접 경쟁보다는 뭐죠? 간접 경쟁이고 그래서 통신하고 클라우드가 합쳐지는 이 영역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경쟁력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영역이랑 단어랑 AI가 어떤 X랑 융합될 수 있는 영역 거기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잘하는 X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이 잘하는 X가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잘하는 X들이에요. 반도체 부분에 좀 있고요. 그건 조금 약간 여기 겹치니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잘하는 X. 제조가 일단은 좀 되는 거고요. 제조 중에서도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조선, 뭐 자동차 이런 분야들이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죠. 자동차 분야랑 연결되고 자율자동차 서비스, 그 다음에 스마트 교통, 뭐 도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선제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엣지라는 어떤 영역 쪽에서 또 그대한테 한번 이제 싸움이 이제 누가 이기느냐 승자 게임이 되고 여기는 누가 어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근데 여기 서비스가 저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산업관연이라고 불러요. 산업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민간, 연구소, 그 다음에 그리고 학교. 예, 제가 지금 계속 말이 민간하고 공공이 섞여가지고 같이 가는 협업을 해서 하는 이런 쪽의 부분에서 하는. 근데 여기는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뭐죠? 아까 스마트 교통이라는 부분에서 가로등, 제가 신호등 계속 얘기해요. 가로등 누가 관리하죠? 신호등, 도로 누가 관리하죠? 근데 그게 있는 이 통신 인프라는 누가 잘 해서 제공할 수 있죠? 결국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경쟁력은 아까 전진 배치하는 어떤 클라우드 같은 엣지 클라우드 같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선 한국이 장점이 있다. 왜?
집중도가 좋은 테스트 마켓이다. 테스트베드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치고 나갈 수가 있고 K 컬처라고 하는 컨텐츠 그런 흐름이랑 느낌이 비슷하게 생겨요. 집중적으로 유도해서 뭔가 굉장히 뭐지? 부분들은 그 부분에 컬처가 되고 그 리더십이 생겨서 그 스타일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좀 몇 가지 영역들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싸움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라 그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 뭐죠? 다이내믹하다는 거. 어떤 흐름이나 뭐죠? 이렇게 됐을 때 빠르게 전환하는 거. 한국처럼 빠르게 변하는 나라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해외를 좀 더 가보시면 느껴요. 저희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가보고 한국을 가보면 일본의 어떤 시간의 흐름하고 한국의 시간의 흐름 진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주 다니신 분들, 뭐 중국은 또 다른 흐름을 갖고 있지만 일본하고의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일본이 슬로우하고 스테디합니다. 저희는 진짜 다니니까 금방금방 전환. 근데 지금 무슨 판이 됐죠? 디지털 뭐라고 불렀죠? 전환이에요. 뒤집혀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변화하는 데는 적응력이 저희가 훨씬 더 좋죠. 그런 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니까 네.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이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작용이 결국은 여기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손바닥에, 그죠? 삼장도 손바닥에 손오공에 있는 거랑 사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AI 에틱스, AI 인공지능 윤리, 이런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정비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미리 더 사이드로 이야기하면 데이터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정비가 됐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적 입장 면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아직 혼선은 있습니다. 한번 정리돼 갈 거예요. 근데 AI를 어떤 것까지 돼 안 되는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막 정리가 시작되고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그런 거에 초안 개념이 나왔어요. 한 4단계를 나눠서 AI 어떤 규제를 하자. 이런 거 AI는 뭐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냥 참고해가 쓰는 거. 그 다음에 근데 AI가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거. 직접 영향을 주는 거는 아직은 데인저러스 하다는 영역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 4단계를 하는데 AI가 써가지고 뭐 자동화하고 이런 거 되는데 사람을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는 거에서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부작용을 가장 더 극단적으로 염려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밀리터리예요. 밀리터리 분야가 AI 부작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안 할까요? 군사 경쟁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게임이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직은 평화적인 분위기니까 다르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지? 인류가 합리적인 뭐지? 해서 같이 망하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비약을 했고요. 결국은 이 슈프리머시라는 단계로 기술적으로 가는 부분이 금방 오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의 기술을 가면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순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인류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에 이제 그 AI가 이제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에는 뭐가 있을지. 그렇죠. 요거랑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화라는 단어랑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루틴한 부분은 위험하다. 그동안 AI 초기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게 뭐죠? 은행 업무. 사실 은행 업무 요즘 현실을 보면 어떤가요? AI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뭐죠? 최근에 은행 가보신 기억이 언제세요? 네. 지금 대부분 뭐죠? 그 다음에 ATM 가서 돈 찾아본 기억이 언제세요? 저희 2, 3년 전만 해도 맨날 가서 ATM 가서 돈 찾던 게 저희 일상이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죠? 근본적인 일단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잘 보면은 어떤 흐름이 가상이라는 부분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100% 넘어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스템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루틴한 부분, 창의성이 부족한 부분 이렇게 했는데 창의성 영역도 근데 아까 보면은 요새 아트 영역도 요즘 자꾸 보면서 이게 창의적인 부분에서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뭐죠? AI가 갖고 있는 포텐셜, 반복하고 반복이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은 사람이 하기 싫을 거예요. 사람이 반복 안 하지 하는 게 굉장히 생산성을 높여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직업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리고 그 일을 갖다 AI로 대체를 한다고 해서 그 분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분야를 리딩할 수 있는 버전을 먼저 바꿔버리면 그쪽은 다시 또 늡니다. 이게 반대 논리거든요. 왜냐면 그 도구를 만들어내서 그 도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돼서 디지털 전환을 먼저 이루면 제가 문제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면 다 없어질 거예요. 버티기 작전을 하면은 결국은 그 영역은 바뀌는 거 미리 바꿔가지고 디지털 전환적인 분야 AI를 쓸 수 있는 체제로 바꾼 동네는 좀 더 유지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반복성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성을 갖다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AI랑 결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하면 그 사람들의 그 직업이나 구구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화를 하고 나면 용접 로봇 하면 내가 필요 없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 노하우가 들어가는 플러스 알파를 잘 유지하면서 가는 그리고 나서 로봇하고의 다시 하는 부분이 가면 그것도 다시 그 규모의 경제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빠른 시프트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언론을 보니까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을 배운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공교육에서 코딩을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코딩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코딩 기술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코딩 제가 아까 여기 코드, 로우 코드, 노우 코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지금 랭귀지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전 영어 어떤가요? 지금 해보니까. 영어 그래서 조금 외국인 만나도 이제 대화하죠. 그거는 불편하지 않아요. 왜 어릴 때부터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주변에 있어도 자꾸 이제 한두 번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저만 해도 열심히 영어 공부했어요. 제가 처음 하고 외국인을 대화한 거는 해외에 나가서. 그죠?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스타트 말이 나오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오래 쓰면 랭귀지는 늡니다. 쓰면 되는 거예요. 쓰는 만큼 들어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도 프로그램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명은 프로그램 랭귀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써야 되니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많이 써서 친숙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게 친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잘 쓰는 것도 사실은 이 랭귀지를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랭귀지가 아주 문법적으로 들어가가지고 C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잖아요. 자바 프로그래밍 아니면 요즘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잖아요. 특정한 어떤 랭귀지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랭귀지적인 사고가 더 중요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원리하는지 아직은 깊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랭귀지 쓰는 버전에서 중요합니다. 계속 잘 써야 되고요. 더 잘 쓰는 사람들은 더 대접을 받을 건데 모든 사람이 잘 쓸 필요가 적당히 이제 나도 대화가 좀 되고 나면 됐어. 이 정도만 하지. 내가 그걸로 창작을 할 것도 아닌데 그 수준의 어떤 바운더리가 오겠죠. 그건 금방 칠 거다. 바운더리는 그 정도가 되면 됐어. 그렇게 되고 AI가 사실 도와줘서 그걸 낮춰줄 거라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AI 능력을 창의적인 사고하는 부분 이런 거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당연히 해도 다른 나라들도 생각보다는 이 랭귀지 부분에서 어려서부터 친숙해야지 더 잘 쓰니까 내추럴해지니까요. 말하는 것처럼 수학적인 사고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그냥 머릿속에 수학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쭉 암산해서 쭉 가잖아요. 프로그램 짜는 것도 그런 느낌으로 살짝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짜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흐름을 탈출해서 흐름은 표현을 상세히 되고 흐름만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 중요한 거죠.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즘 시대에서는 이 전체의 흐름을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 역할의 강약을 조정해 주는 힘.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세밀함이 지금 그 사람이 세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강약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이해력이 필요하죠. 경험해봐야지 이해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를 내가 짜봤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스피드를 짜고 알 수 있죠. 아직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은 모든 기술이 아직은 반대거든요. 하나씩 만들어가고 정리되는 단계니까요.
근데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다른 게임이다. 근데 빨리 가르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더 빨리 정리를 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경쟁이고, 저희가 아직 이쪽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늦습니다. 늦는다는 표현하면은 항상 옆에 있는 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그 많은 인구가 생각보다는 저돌적으로 움직여요. 저돌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생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경쟁은, 사람들에 대한 경쟁, 대학을 가게 한 경쟁은 저희가 겪었던 경쟁에 비해서 몇 배의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인구가 줄어서 요새 대학 경쟁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소모할 필요 없이 더 창의적으로 생산성 있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서 저렇게 잘하자고 하는 거지, 단순하게 뭔가 더 잘하게 누가 잘하나 부분의 경쟁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들,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저돌적으로 시켜요. 거기서도 그러면 그게 또 어떤 새로운 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한국의 K컬처가 나올 수 있는 배경 문화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름대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나온 거죠. 잘 보면. 그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어떤 그 노력들이 쌓이고 그걸 통해서 발전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체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아직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해보는 사람들이 더 좋은 방법을 빨리 찾아내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두 분만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는데, 답을 제가 좀 길게 하고 있죠.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디지털 지능 산업 밸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광주에서도 이런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참여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이 집적단지라는 부분이 아직은 그림을 그리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부분. 아직은 보면은 저희가 하는 엔지니어는 문제를 볼 때는 일단은 뭘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일단 지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고요. 사람들의 어떤 흐름을 정리하는 거는, 제가 생태계 말은 하지만 생태계는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고, 보금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집적기의 개념이죠. 근데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남들이 레퍼런스를 만들면 쉬운데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방법인,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안정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광주가 네 타이밍적으로 건물 짓는 타이밍이 살짝 늦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금 타서, 그럼 그 안에 어떤 요소들을 채우고 자꾸 다듬어서 준비하는 타이밍이랑 만들어졌을 때 쓰는 부분.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를 미리 준비해 놓고 딱 하드웨어 걸리면 바로 가지고 써먹는 그거잖아요. 근데 미리 훈련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면 훈련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 공감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해야 되는 일들이 생각하는 주제, 여기가 잘 보면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 그래서 지금 보면 광주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디자인의 형태는, 그러니까 AI,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에다 문화라는 걸 연결해서 어떤 시민이나 이런 부분에도 어떤 그런 사람 중심의 AI, 요즘 키워드입니다. AI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사람 중심의 AI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하는 판을 만들어야 된다. 집적장지는 여기를 통해서 가도록 하는, 얘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서로 의지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그러니까 결국 뭐죠? 어떤 방법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전략적인 분야를 갖고 뚫어봐야 된다. 다 하려고 들면은 당연히 안 된다.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떤 선택이라는 거는 지역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선택을 해서 더 뚫어보겠다고 하고, 다른 지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다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제한된 분야에서 그게 안에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시 특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에도 솔리스라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설립될 예정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충남이 이제 AI 산업이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기 위해서 좀 추가로 이제 설치되어야 될 그런 기관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기관이야 하여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가장 기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뭐죠? 아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모여서 있는 게 중요한 게, 힘을 맞대게 하는 게, 손을 잡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손을 잡게 하는 부분에서 뭔가
교두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장할 수 있는 축이 나오는 거죠. 핵심이 고리가 있고 모이게 하는 어떤 상태가 되려면 결국은 한 가지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떤 지역적인 거점을 하는 부분이고요. 거점하는 부분에서 여기가 뭐제 충남이라는 영역에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세종, 대전하고 연결되는 요 영향권에 있는 한 포인트가 있고 약간 좀 더 서해안 쪽으로 가는 포인트가 있고 솔리스는 그쪽 위치가 약간 수도권에도 가깝고 그다음에 전력이나 이게 데이터 센터는 위치가 전력이니 그다음 공간이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도권 접근성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주로 이게 아래쪽에 걸 제가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 센터는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있고요. 충청 뭐 이렇게 퍼센트 보이시죠? 한 15% 이 정도 범위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보면은 결국은 인프라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점이 만들어지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가 빠르면 22년, 다 22년 그다음 여긴 좀 늦고요. 얘는 규모는 크지만 늦고 얘도 23년, 22년 다 그때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다 지금부터 사벌퍼가 준비해서 그때쯤 되면 이제 그거에 준비된 거에 엮이기 시작하겠죠. 본격적인 경쟁은 그때쯤 되는 거 나머지는 아직은 다 수도권 중심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현재는 팩트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지역 부분들에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작은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차라리 뭐 작은 중소도시가 대도시가 하는 것보다 중소도시가 한번 치고 나간 모범 사례를 만드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나 이 수도권에서도 워낙 큰 도시도 맞으면 작은 도시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한마음 한 뜻이 된다 그럴까요? 뭐 공주시 케이스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가 지금 그런 돼서 어떤 부분 전략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방법은 있을 것 같다. 이게 다 여건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다. 왜냐하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DNA로 가는데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사람이 중요한 건데 사람을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준비하고 그걸 연결하면 항상 기회가 올 때 바로 가서 덤벼서 이게 뭐지? 감쌀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긴 시간 강의랑 그다음 답변들이 좀 길어서 조금 힘들었을 수 있는데 생각을 전체적으로 멀게 보면서 보시면은 변화는 오고 있고요. 저희는 변화를 여기는 감당할 세대니까 같이 감당하셔야죠. 저희도 그런 거 좀 도와드릴 거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